히스타민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히스타민은 우리가 섭취하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타르카르복실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히스타민은 몇 가지 세포에 과립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자극으로 세포가 깨지면서 분비가 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알레르기 반응에 들어가는 비만세포가 있다. 그리고 ECL 세포라고 히스타민 과립을 분비. 둘째, 백혈구의 일종인 호염기구 바소필 세포인데, 호염기구 세포는 혈액 내에서 주로 작용하는 면역 백혈구 세포로 염증 자극이 생기면 히스타민을 혈액 내로 분비합니다. 셋째로, 위장관 조직에 다수 분포하는 ECL 세포인데, 이 세포는 히스타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도 분비한다. 히스타민은 몸속에 어디에 작용할까? 히스타민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하는데, 수용체는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히스타민은 모든 장기에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용기가 위장관, 비만, 히스 다양하게 있다. 왜 히스타민 증후군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히스타민 증후군을 히스타민 혈중 농도로 진단할 수 히스타민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중 농도는 0.1에서 1.0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가 되면은 두통, 안면, 홍조,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혈압이 낮아지고 기관지 수축에서 호흡 곤란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졌습니다. 히스타민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은 비만세포 활성화는 비만세포가 병적으로 과잉 생산되거나 항상성에 위협을 받을 때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매개 물질로 발생합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했을 때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끔 발생하는 여러 조직의 증상이 비만세포 활성화와 일치합니다. 비만세포 활성화를 치료하는 약물에 적절한 반응을 합니다. 증상이 발생한 동안에 비만세포 활성화에 유효한 표지가 환자의 기준치와 비교했을 때 증가합니다. 비만세포 과증식증 히스타민이 체내에서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같은 자극에도 사람에 따라서 히스타민 분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타민을 저장해 놓은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측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가 많았거나 분비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인체에 축적된 히스타민의 양이 많아져서 자극이 조금만 가해져도 과잉 분비된 히스타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 합성과 분해 대사 합성과 백혈구 신경조직 개인적으로 다오보다는 NMHD에 의해서 분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할까? 다양한 증상 혈액검사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과잉 섭취 합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글루텐 등등 카프로텍틴 또 NGS 카프로텍틴은 칼슘 및 아연 결합체고 호중구 과립구에서 다량으로 발생한다. 장누수 증후군 촘촘하게 결합된 상기세포의 결합력이 이유 없이 느슨해져서 그래서 장점막 투과성이 그래서 저 눌리는 장과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장점막 투과성을 가역적으로 조절하는 단백질로 소화기관 벽의 세포 사이에 단단히 접합의 투과성을 조절한다. 네요. 히스타민에 관련된 호르몬 검사는 작용하는 원인은 스트레스도
있음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 시상 하부에서 분비를 촉진하고 부시는 좌우 콩팥 위에 각각 한 개씩 있는 삼각형의 작은 뇌분비샘입니다. 타의 코르티졸 리듬 검사. 코르티졸 농도는 기상 후에 30분 정도쯤이 가장 하루 중에서 높다. 히스타민의 대사를 평가하는 방법은 생성은 정상적이어도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농도가 증가한다. 히스타민이 최근에 이렇게 알레르기성 히스타민 증후군은 비알레르기성 히스타민 증후군이 이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수지상세포는 포유류의 면역기를 구성하는 면역세포이다. 비알레르기성 염증에 의한 히스타민 증후군은 그래서 알레르기와 관련이 없는 염증으로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자, 이제 히스타민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원인을 치료하기,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우미세포, 비알레르기성 만성염증 치료는 염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염증이란 뭐냐? 만성염증이 왜 위험할까요? 염증은 불꽃, 플레임이라는 말로 염증, 불꽃염. 그래서 태우는 건데, 이제 과도하지 않은 것은 몸을 지키지만 칼에 베이거나 못에 찔리는 등 우리 몸에 손상이 생기면 곧바로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오르는데, 외부 침입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려는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쁜 염증은 해로운 유전자를 깨운다. 해로운 유전자, 나쁜 염증. 모든 노인성 만성질환의 시작이다. 우리 몸에서 나쁜 염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혈관이다. 심뇌혈관 질환, 암, 급성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만성염증으로 진행되면 염증세포들이 침륜되어 각종 염증 유발인자, 자가면역질환, 만성빈혈, 비만과 치매 우울증, 근감소증, 관절염 만성 통증, 염증질환의 예방 및 치료, 피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벽이다. 구강, 입안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눈, 비강, 미세먼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데, 비강식기, 비강세척은 만성 비강 질환이 있거나 비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코막힘 등의 관련 증상에 완화하는데, 고기를 속이고 턱을 가슴으로 당기고 이렇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씻어주면 좋겠다라는 거네요. 위장은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장염증 프로그램, 히스타민을 줄이는 식사요법은 그 히스타민이 많은 그 음식들을 줄인다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묵과 같은 생선, 또 우유 제품, 와인, 사이다, 맥주, 시금치, 토마토, 곰팡이로 발효한 음식, 술빵, 이런 것들이 히스타민이 높다, 수치가 높다, 이래 나오네요. 술이 역시 음식 발효의 마지막은 술과 식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애호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재배 지방과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또 이렇게 각각 다르다. 히스타민과 과일 중에서는 대부분 감귤류가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할 수 있어서 증후군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장의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켜도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알레르기에서 히스타민, 그러니까 렉틴, 이 책에서 일반인에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렉틴 함유. 렉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당단백질이나 당재질의 당 부분에 결합함으로써 세포 응집이나 세포 분열 유발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항체 IgE는 렉틴 표적이 되는 당 분자를 포함하고 있어 혈중에 렉틴이 유입되면 IgE가 자극이 되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원인이 된다. 감자에도 렉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감자는 대표적인 렉틴 함유고, 그리고 토마토에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프렌치 패러독스에서 저자가 아주 잘 썼던 거죠. 히스타민을 합성하는 미네랄 구리를 줄인다. 히스타민을 합성한다. 미네랄이 구리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 식사요법으로는 어떻게 있나요? 파이토케미컬은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등등 6번째로 알려진 식이섬유인데 주로 채소 파이토케미컬화 역할인데 사람이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는 체내 항산화 작용 또 생체 방어력이 향상된다고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은 오랫동안 항염제로 사용해왔고 키나나무는 키닌을 추출해서 말라리아에 특효라고 하고 있죠. 파이토케미컬은 컬러푸드이다. 또 검은색과 자주색 이런 것들 황색, 녹색, 흰색, 마늘 등 빨간색 파이토케미컬이 가득한 컬러푸드를 골라서 먹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 염증을 치료하는 근거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녹색 잎채소, 역시 생강, 강황, 계피, 향신료가 커큐민 성분으로 염증 억제제가 있다. 또 녹차가 도움이 되고 마늘이 역시 도움이 되고 비트, 또 오메가3, 베리류 이렇게 도움이 된다. 표고버섯, 또 항염을 대표하는 또 다이어트 이런 웨일 박사의 항염 음식 피라미드를 쭉 보면은 맨 아래에 보면 이렇게 프루트가 있네요. 그 다음에 콩 종류, 아몬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시, 또 소이 콩 종류, 또 계란, 고추, 티 올라가서 서플먼트, 레드와인, 헬시 스위트, 초콜릿을 말하네요. 박사의 항염 음식 피라미드 모델이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피라미드 맨 아래에는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섭취를 늘리고 맨 위에는 설이나 감미료는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은 되겠군요. 자, 염증을 유발하는 걸 피해야 하는 것은 높은 포화 지방을 가진 음식들, 가공육,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라 아질산염을 일으키는 그런 거, 음식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거, 당독소, 당지수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식물성도 옥수수효 같은 거, 아가베 어떤 식품이든 너무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또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자. 물리적인 자극이나 환경 호르몬 화학적인 거 이런 거 피하고 만성 염증과 운동을 통해서 히스타민의 분해 촉진을 파괴하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막을 안정화하기는 민들레 들깨 케르세틴 성분이 도움이 된다.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기는 수용체 차단이 있는데요. 약물율은 뭐 이런 것 다 그 의사들이 할 일이고, 또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이렇게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이건 일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증 물질을 나름대로 너무 억제하다 보면 위궤양 출혈, 부종, 심혈관, 심장 기능 이상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 사용은 제한해야 합니다. 약물은 당연히 그렇죠. 장기 사용. 히스타민 증후로 비약물적인 영양 치료는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음식으로 좋은 음식으로 비약물 치료가 최고다. 이제 달의 추출물이 달의 브로멜라인, 파인애플, 달에 이런 거 비타민 C가 많은 것들이네요. 태아닌은 다른 식물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차와 일부 버섯 품종에 들어있는 이 녹차에 있는 이 태아닌 성분이 큰 도움이 된다. 케르세틴, 녹차, 견과류, 은행 이외에도 고지혈증,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양파 종류들이 케르세틴에 도움이 된다.
루테올린 비만세포의 막을 이렇게 로즈베리 같은 것들이 있고, 아연, 망간, 비타민 C, 그래서 히스타민에 또 히스타민 증후군의 영양 치료가 왜 필요할까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가공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양치료법을 할 필요가 있다. 히스타민 증후군의 실제 사례들이 감기가 자주 걸려요. 감기가 자주 걸린다면은 알레르기, 또 히스타민 증후군, 알레르기, 불내성, 히스타민 증후군은 모두 히스타민이 과잉되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다.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어져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부신 기능이 저하는 어떻게 치료할까?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히스타민의 분비 작용에 부신 호르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백혈구인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히스타민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 중에도 부신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히스타민 증후군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다가 또 스트레스나 출산, 환경 변화 등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일을 겪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시작한다. 그 부신 호르몬은 어떻게 만드냐? 꿀잠, 잠. 부신은 밤에 만들어져서 오전 8시에 최고가 되고 서서히 감소돼서 자기 전에 최저가 되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둘째, 부신 호르몬 사용하지 말기. 부신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스트레스에 대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르몬인데, 혈당과 혈압, 맥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생체 리듬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부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셋째로, 전문적인 부신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가 심하다면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했네요. 공황장애, 만성피로. 피로는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히스타민, 각성작용, 렘수면 학습. 만성 통증과 히스타민 증후는 턱관절 이상이다. 어지럼이 있다. 타이레놀, 에드빌 등등 만성 흉화불량 등등에서 만성 두통, 이렇게 눈, 다크서클, 난증, 어지러움, 불면과 낮에 졸림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부정맥과 공황장애가 나타나고,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의 갱년기 여성 관리를 하고 간담도 질환과 히스타민, 만성 기침에 대해서 만성 두드러기, 피부 질환, 장, 피부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부종, 몸이 붓고,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에 나타나는 비만과 대사 증후군은 그래서 첫째는 히스타민에 의해서 염증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히스타민의 기분을 즐겁게 해준 음식의 맛을 기억한다. 기분을 좋게 하는 거, 음식을 제대로 먹음으로써 이러한 환자의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비만 약물은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식이요법을 피해야 할 것이다. 히스타민 증후군과 혈압은 주로 혈압이 낮다. 히스타민의 혈관 확장 작용 때문이다. 라는 거네요. 성장장애와 히스타민 증후군, 키가 작아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의 40% 이상이 그렇다. 히스타민 질환들이더라. 척추측만증이라. 히스타민 증후군 소아에게서 척추측만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흔하게 볼 수가 있다. 자세에서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건데요. 잠자리를 정신질환, 또 조현병, 또 탈모, 히스타민, 입중이나 입안이 잘 흐는 궤양,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후군, 식구와 증후군의 연관성은 관리하기, 진단, 건강식품 바르게 확인해서 도움을 받자. 근데 적정량을 통해서 영양은 아연,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B, ADEK,
칼슘, 철분,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요? 했는데요. 약물 복용할 때 비타민C를 지나치게 복용했다면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통풍, 흡연자, 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은 아스피린이나 살리실산염은 비타민C, 엽산, 글리신, 히스테린, 칼륨, 아연, 비타민 K가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요. 에스트로겐은 비타민 B6와 엽산과 관계가 한다. 경구피임제는 비타민 A, B2, B6, 12, C, 엽산, 아연, 마그네슘 고갈시킨다는 거죠. 이뇨제는 마그네슘, 비타민 B1, 칼륨, 아연 등등. 변조로 인한 마그네슘과 칼륨의 부족은 칼륨 보존 이뇨제. 칼륨 보존 이뇨제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아연, 엽산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한다. 저희는 칼륨과 함께 칼륨을 보존 이뇨제를 동시 복용 시 고칼륨 혈증을 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쇠약하고 언어인지 능력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코엔자임 Q10은 콜레스테롤과 코엔자임 Q10 합성에 필수적인 간 효소를 차지한 코엔자임 Q10 부족은 세포 내 에너지 생성, 혈압 조절, 부정적인 영향, 담즙산 제거제, 비타민 A, D, E, K, B2, B3, B6, 베타카로틴, 엽산철, 지방. 항경련제는 이렇게 비타민 D, 칼륨, 칼슘, 비타민 D, E, 비오틴. 항염증제, 칼슘, D, 칼륨, 셀레늄 쪽으로 칼륨과 비타민 C, 엽산, 아미노산은 보고, 엽산, 저농도의 엽산은 선천성으로 결함에 이 내용물 배출 속도를 증가시켜 금속 결합은 구리, 비타민 B6 등등 금속으로 하는 것들. 자, 이렇게 영양제를 통해서 만성염증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라.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한 가장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법이다 라고 했네요. 늘 필요하다. 혈색이 좋지 않다. 두통과 어지럼이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마른 기침이 있다. 속쓰림, 역류, 식도, 월경통, 설사, 복부, 팽만, 또 불면과 낮에 졸림, 다리 저림과 몸이 자주 붓는다. 자, 이런 것들을 기능의학회 김광민 또 이렇게 있습니다.